안녕하십니까. 비판적 읽기 비상교과서의 3-1단원입니다. 자, 비판적 읽기는요, 어머, 뭐가 떴네? 응, 안 해? 안 넘어갔나? 자, 봅시다. 야, 이거 뭐냐? 뭐 이상한 거 뜬다? 자, 계속 합시다. 비판적 읽기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글을 평가하며 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비판적 읽기의 정의가 아니라 여기에요. 글의 내용과 글 쓰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가라는 거예요. 비난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비난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쌍욕만 박는 거고요. 비판은 따져보는 거예요. 비판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뭐 이거나 쓸까? 비판적 읽기 정.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지 그 타당성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지 타당성 판단하고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공정성 판단하고, 이 새끼가 제대로 자료를 잘 썼는지 막 어디서 막 퍼온 거는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 신뢰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과서에는 신뢰성을 얘기를 안 하네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독자는 글쓴 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 의견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글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글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올바르게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마지막에 비판적 읽기의 의의를 알려주고 있죠. 어디 갔어? 여기. 판단해 보면서, 여기.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요 마지막 두 줄이 뭐냐. 비판적 읽기의 의의입니다. 비판적 읽기의 의의. 넘어가.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가 대충 어떤 건지 감을 잡으신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거시기를 하란 소리예요. 지문을 보고 비판적으로 보란 소리죠.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범묵 씨와 윤용화 씨가 쓴 겁니다. 컴페티션이죠. 경쟁. 뭐가 좋습니까? 경쟁하면요,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실적이 좋아집니다. 평등은요, 북한 보세요. 북한이 평등, 남한이 경쟁사회예요. 하지만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그냥 다 나가리 되는 게 우리 한국이고요. 그러면 그 경쟁 없는 곳은 평화롭냐? 아니죠. 모두가 다 평화롭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돼버렸죠. 결국에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일을 왜 하냐가 돼버리는 거예요. 봅시다.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 이러면서 이제 소단원이란다. 소제목이 이렇게 쏠랑쏠랑 붙여주셨네. 2002 한일 월드컵. 온 세계가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너네가 귀 빵맹이 들어듣죠. 2002년생 이후 출생자들은요, 어머나 2002년 너네 월드컵 못 받겠네, 이 소리 겁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내. 왜냐면 나는 88 올림픽 못 갔거든. 그래서 88 올림픽 못 받겠네라는 소리를 더럽게 많이 들었는데, 너네는 이걸로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이야기부터 일단은 괄호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괄호친 게 뭐예요? 경쟁을 통한 공평한 능력주의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경쟁을 통한. 공평하냐? 공정하냐? 공평한. 능력주의.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 경쟁을 통해 뭐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무엇이 좋아? 선의의 경쟁은 서로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첫 16강의 쾌거를 이루어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건 역시 경쟁이 이미 컸습니다. 2010년이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이때 나이지리아 월드컵 보고 학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나이지리아전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가지고 나 새벽 2시인가 집에 안 들어가고 이거 쳐보고 다음날 새벽 4시인가 5시에 첫 타고 광화문에서 우리 학교 갔어. 그래가지고 1교시부터 내리 잤죠? 선생님들이 가만 냅뒀습니다. 왜? 월드컵 응원하고 왔다니까 건들지 않더라. 어쨌든 간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리그에서 선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그냥 빌드업 치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은퇴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역 시절의 선의의 경쟁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쟁은 발전을 한다. 서로서로 더 이끌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볼까요?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랍니다. 우리가 재밌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요한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 이름 나오면 뭐해? 네모 쳐야죠. 요한 하위징하라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의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모 사피엔스니 뭐 호모 에렉투스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인간 진화할 때 막 그런 유인원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영장류의 이름 중에 하나도 뭐 호모 루덴스라고 붙였네요.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한 하위징하의 주작입니다. 이 부분이. 씁시다. 그래서 경쟁을 즐기고 협력 또한 요한 하위징하의 주장. 여기 가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면서 요한 하위징하가 뭐랍니까? 호모 루덴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인간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경쟁은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호모 루덴스는 일단은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 책 옆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놀이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호모 루덴스, 인간은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 근데 그 놀이를 하면서 뭘 해?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놀이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협력까지 이끌어 나간다라는 게 요한 하위징하의 주장입니다.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철학자가 나왔네요.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야 이거? 본성이란 소리예요. 씁시다. 아니다. 그냥 쓰자.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똑같은 거를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나 그런 거죠.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자신은 그냥 밀려날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떼어날 수 없다. 왜? 우리 삶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적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어떻게? 수능 보는 것도 보세요. 안 밀려나 끝이야. 불합격이야. 씁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 요소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니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부분부터. 따라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입니다. 여기 씁시다. 스니는 아이고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 이렇게 합시다. 넘어갑니다. 뭐가 아파.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950년대 나라가 개망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끊임없이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서 결과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줄 씁시다. 그래서 1950년대 아이고 쉣 1950년대 아이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 경쟁은 결국에는 경쟁 없이는 이렇게 못 왔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죠.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존재는 뭐예요? 노력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나오냐?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나와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 세 번째죠. 그는 인간이 여기서부터 발언을 치세요.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은 무엇이다? 개인의 이득뿐 아니라 사회 이득에까지 것이기라고 하고 있죠. 자, 씁시다. 개인의 이기심은 개인의 이득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우씨 어깨 아파 이익과 진보에 공헌한다. 이게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의 긍정적 결과.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바탕으로 한 결과다. 아우, 머리 아파. 넘깁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는 소리는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경쟁을 함께 추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밑줄 치세요.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 어디 갔니? 야, 이들은 뭐야?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사람들의 주장 1.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장도 나왔는데 어딜까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그래서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두 번째, 하지만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반박 들어가죠. 반박 왜 합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쓰세요.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줄이 뭡니까? 여기 부분, 일기 부분이 뭐냐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로 경쟁의 가치입니다. 잠깐만, 저거, 자, 이렇게까지. 넘어갑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 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간사회가 경쟁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 조건 규칙은 뭐예요? 경쟁을 가능토록 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경쟁을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경쟁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이거 봐봐. 경쟁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가?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씁시다.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하며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경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글쓰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쟁 지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로 받을 거 뭐냐면은 보기로 다른 거 줘요. 경쟁에 반대하는 지문 주고 이제 뭐합니까? 서로 해보라고 하겠죠. 왜? 우리가 경쟁을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문에 있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 사람에게 반기를 들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뭐 막 애덤 스미스의 말이 뭐 무조건 맞냐, 아니면은 아까 뭐 요한 하위징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토마스 홉스 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이 적절한 예시였는가를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글쓴이의 주장과 뭐 2002 월드컵 그 근거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문제 풀고 와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